월가 역사상 가장 무서운 경고가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그리고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이 두 거물이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공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버핏이 남긴 한마디가 특히 섬뜩한데요. 극장에서 불이 나면 일단 먼저 뛰어야 한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입니다. 그냥 흘려들 말이 아닙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에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도 이런 시그널이 먼저 떴었거든요. 오늘은 이 경고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폭풍이 불어올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고의 진원지가 어디냐? 바로 사모신용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이 아닌 민간 투자회사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은행 대출은 어렵고 회사채도 발행 못하는 기업들이 주로 손을 벌리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냐면 무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입니다. 미국 하이힐드 채권 시장 규모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를 빌렸고 얼마나 부실한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다이먼 CEO가 최근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용 기준이 전 부문에 걸쳐 느슨해졌다. 미래 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대출 약정은 허술해졌고 이자도 당장 안 받고 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곪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다이먼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숨어 있을 거다. 이 표현이 지금 월가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프렌즈, 트라이컬러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 징후가 벌써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루아울이라는 사모대출 운용사가 최근 자사테크 펀드에서 펀드 규모의 40%에 달하는 환매 요청을 받았습니다. 40%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결국 환매를 5%로 제한해버렸습니다. 블루아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RS, 아폴로, 블랙스톤, KKR,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까지. 월가의 대형 투자사들이 전부 비슷한 환매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게 뭘 뜻하냐면 큰 손들이 이미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핏이 말한 극장의 불, 그게 벌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버핏이라는 사람을 많은 분들이 그냥 우량주 오래 들고 있는 할아버지로만 기억하시는데 이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버핏이 이런 식으로 강한 경고 시그널을 날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에도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1년에서 2년 뒤에 어김없이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론 버핏도 100%로 적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엔 감히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버핏 혼자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JP 모건, 다이먼까지 같은 방향으로 경고등을 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버핏이 최근 애플 주식을 대거 팔았잖아요. 그때 전 세계 유튜버들이 뭐라고 했냐. 애플 망한다. AI 경쟁에서 밀렸다. 챗GPT 시대에 애플은 끝났다. 온갖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폰은 작년에 역대급 판매량을 찍었고 애플 매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버핏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애플을 너무 일찍 팔아서 후회한다고 직접 말했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버핏의 매매 타이밍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핏한테 배워야 할 건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코카콜라를 38년째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그 뚝심, 그게 진짜 배울 점이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챗GPT 나왔을 때 구글 끝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주가 폭락하고 다들 팔아야 한다고 떠들었었죠. 그런데 정작 그 원천 기술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만든 회사가 바로 구글이었거든요. 버핏은 IT를 잘 모른다고 본인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30년 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할인해서 사라고 권유했는데도 안 샀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는 건 안 건드린다. 이게 버핏의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IT 종목은 버핏의 매매를 따라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투자 원칙 자체는 평생 가져가도 되는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사모신용 경고는 왜 무게감이 다르냐?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여러 변수가 동시에 쌓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잡힐 듯 말 듯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금리는 쉽게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다이먼이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파티의 불청객이라는 표현인데요. 물가가 슬금슬금 다시 오르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상황이 2026년 안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금리는 또 오르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일제히 현금으로 대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모신용 시장에 묶여있던 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연쇄 부도가 터지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얹혀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이고 중동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다이먼 본인도 전쟁이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가가 한 번 크게 튀면 그건 바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이죠. 원유 100% 수입국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환율도 흔들리고 기업 비용은 올라가고 소비는 얼어붙고 이 악순환이 한 번에 몰려오면 정말 버티기 힘들어지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미 경고등이 여러 개 켜져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7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입 물가를 직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발하는 수준입니다. 과거 2008년 리먼 사태 때 환율이 9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던 악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긴급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그대로 제2의 IMF로 갔을 상황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 문턱에 다시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엔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여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네 사모신용 시장 부실로 금융위기를 맞는다면 한국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 조선, 배터리처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전략 산업들이 있긴 합니다.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긴 해요. 그래서 완전히 방치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만약 미국 내부 사정이 심각해져서 대외 지원 여력이 없어진다면 우리 환율은 2,0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실물 경제 전부 동시다발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투자자인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환율이 될 때 앉은 자리에서 구매력이 20에서 30%씩 증발합니다.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환율이 오를 때 자산 가치를 보존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거든요. 미국 우량주 장기 투자가 꾸준히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보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기간 벼락부자가 되려는 전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수비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국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에 올인하는 건 지금 같은 시기엔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루나코인 사태로 12억 원을 하룻밤에 날린 분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기성 자산은 절대 전 재산을 걸면 안 됩니다. 자산의 10%, 많아야 20에서 30% 내외에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월가의 거물들이 동시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시기엔 공격보다 수비가 먼저입니다. 수익을 덜 내더라도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국면입니다. 부동산 쪽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 아파트는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으로 일정 수준을 지켜내지만 외곽이나 지방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쪽도 자영업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 얘기로는 기장료조차 못 내는 법인들이 늘었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실물 경기 바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무작정 오를 거라는 기대보다는 입지와 현금 흐름 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공격하는 시기가 아니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버핏이 극장에서 불이 나면 먼저 뛰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의 본질이 뭐냐?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미리 출구를 확인해두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내 자산 구성에서 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환율 충격이 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반응할지, 금융위기가 터지면 버틸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움직이면 늦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위기 뒤에는 항상 더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7년 IMF 때 무너진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약했고 2008년 리먼 이후 10년간 미국 빅테크가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다음 사이클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크게 도약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살아남아 있어야 해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을 1%나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낼 방패를 단단히 준비하는 일입니다. 버핏과 다이먼이 동시에 경고를 날린 이 타이밍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주식, 환율, 그리고 세계 경제와 맞물린 한국 경제 이슈들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주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